나는 김민준, 서울 한복판 낡은 골목길, 어딘가에 자리한 작은 시계포를 운영하는 60대 노인이다. 나의 세상은 째깍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와 기름때 섞인 낡은 기계 냄새로 가득했다. 나의 손은 섬세했다. 먼지 쌓인 태엽을 감고 부러진 톱니바퀴를 교체하며 멈춰버린 시간들을 다시 흐르게 하는 것이 나의 일이었다. 사람들은 낡은 시계를 내게 가져와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되찾으려 했지만 정작 나의 시간은 30년 전 그날 멈춰 있었다. 나의 작업실은 나의 삶처럼 비좁고 단조로웠다. 탁자 위에는 돋보기와 수많은 시계 부품들이 널려 있었고 벽에는 온갖 종류의 낡은 시계들이 걸려 있었다. 매일 아침 나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홀로 차를 마시고 작업복을 입고 시계 수리에 몰두했다. 점심은 늘 혼자. 싸구려 식당에서 먹는 김치찌개 한 그릇이 전부였다. 저녁이 되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요를 들으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 빛은 나에게 닿지 않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다. 나의 눈은 늘 흐릿한 과거의 그림자에 머물러 있었다. 어쩌면 나는 시계를 고치며 나의 멈춘 시간을 붙들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고장난 시계 속에서 나는 나의 잃어버린 기억을, 나의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려 애썼다. 동생 현준이. 30년 전, 그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그 후로 이 서울에서 이름 없는 시계 수리공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나를 격리시켰다. 나의 소박한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낡은 시계를 고치려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각자의 사연이 담겨 있었고 나는 그들의 사연을 굳이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시계를 고쳐주며 그들에게 다시 흐르는 시간을 선물할 뿐이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였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작은 몸집의 소년이 비를 쫄딱 맞은 채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소년의 손에는 낡고 녹슨 회중시계가 들려 있었다. 시계는 앞면 유리가 깨져 있었고 바늘은 멈춰 있었다. 아저씨,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소년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우리 아빠 시계예요. 아빠가 이걸 정말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고장이 나서 나는 시계를 받아들었다. 오래되고 낡은 시계였다. 수리하기 까다로운 종류였다. 나는 소년의 초롱초롱한 눈을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함께 희미한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수리비가 비쌀 텐데. 소년은 고개를 숙였다. 저 돈이 없어요. 하지만 꼭 고치고 싶어요. 아빠가 이 시계를 보면 다시 힘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소년의 말에 잠시 망설였다. 내 형편도 넉넉지 않았다. 하지만 소년의 눈에서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던 나의 모습.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다. 고쳐주마. 수리비는 받지 않겠다. 소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정말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 나는 소년에게 며칠 후에 다시 오라고 말했다. 소년이 떠난 후 나는 시계를 작업대에 올려놓았다. 낡은 시계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사연을 품고 있는 듯했다. 나는 능숙하게 시계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부러진 톱니바퀴를 교체하고 녹슨 스프링을 갈았다. 먼지를 닦아내고 기름칠을 했다. 나의 손은 시계 부품 하나하나에 집중했다. 마치 나의 모든 삶이 이 시계에 담겨 있는 듯했다. 며칠 후 소년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다. 나는 수리가 완료된 시계를 소년에게 내밀었다. 시계는 새 것처럼 반짝였다.
초침은 정확하게 째깍거리고 있었다. 소녀는 시계를 받아들고 감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다.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거 보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소년이 환하게 웃으며 가게를 나서는 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나의 텅 비어 있던 마음에 희미한 온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나는 다시 나의 시계포로 돌아왔다. 작업대 위에는 내가 평생 고치지 않고 간직해온 낡은 회중시계가 놓여 있었다. 30년 전 동생 현준이가 사라지던 날, 그 시계는 정확히 8시 15분에 멈춰버렸다. 나는 그 시계를 고치려 노력한 적이 없었다. 그 시계는 나의 잃어버린 시간을, 나의 잃어버린 동생을 상징하는 유일한 물건이었으니까. 나는 그 시계를 매일 만지작거리며 나의 아픈 기억을 되새겼다. 나의 왼손 목에는 희미한 흉터 자국이 있었다. 30년 전, 그날의 사고 흔적이었다. 나는 그 흉터를 늘 숨기고 살았다. 그 흉터는 내게는 아물지 않는 상처와 같았다. 나의 과거는 너무나 아팠고, 나는 그 아픔을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사진첩 속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모님과 어린 나, 그리고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현준이가 있었다. 사진 속 우리의 집은 낡은 나무집이었지만 그 앞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강계는 우리가 함께 놀던 비밀 장소가 있었다. 나는 그 강계에서 현준이에게 직접 만든 조약돌 부적을 선물해 주었던 기억이 났다. 현준이는 그 부적을 목에 걸고 늘 다녔다. 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현준이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는 그날 왜 사라진 것일까? 누가 그 아이를 데려간 것일까? 30년 동안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사람들은 현준이가 강물에 휩쓸려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나의 동생은 살아있을 것이라고, 언젠가 다시 내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며 살았다. 새벽녘, 잠에서 깨어나 멍하니 누워있는데 현관문 아래로 하얀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다. 혹시 잘못 온 우편물일까? 나는 조용히 문으로 다가가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흰색 봉투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낡고 빛바랜 조약돌 부적 하나가 들어있었다. 내가 30년 전 현준이에게 만들어 주었던 바로 그 조약돌 부적이었다. 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조약돌 부적 아래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다. 종이를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쓰여 있었다. 형, 나 아직 살아있어. 마을에서 기다릴게. 나는 종이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현준이의 글씨였다. 나는 이 글씨를 평생 잊지 않았다. 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현준이가 살아있었다. 30년 만에 나의 동생이 나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다. 하지만 왜 30년 만에, 왜 이제서야,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나는 다시 봉투를 살폈다. 발신인도, 주소도 없었다. 마치 유령이 보낸 편지처럼. 하지만 나는 그 어떤 의심도 할 수 없었다. 이 조약돌 부적은 현준이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우리 둘만의 비밀이었으니까. 나는 즉시 나의 낡은 회중시계를 꺼냈다. 30년 동안 8시 15분에 멈춰 있던 시계. 그런데 놀랍게도
시계는 정확하게 째깍거리고 있었다. 나의 눈을 의심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현준이가 나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그는 내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현준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즉시 짐을 꾸렸다. 나의 낡은 시계폰은 잠시 문을 닫아야 했다. 나는 누군가에게 나의 부재를 알릴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저 나의 동생을 찾기 위해 30년 전 내가 떠나왔던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나의 고향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나는 낡은 시계를 품에 안고 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익숙한 길을 달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30년 전 내가 떠나왔던 그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빌딩들이 들어섰고 새로운 도로가 생겼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30년 전의 낡은 마을 풍경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나는 버스에서 내렸다. 30년 만에 다시 밟는 고향 땅이었다. 공기는 낯설지 않았다. 바다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인 익숙한 고향의 냄새가 나를 감쌌다. 하지만 마을의 풍경은 내가 기억하던 것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낡은 집들은 허물어졌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다. 내가 기억하던 정겨운 골목길들은 사라졌다. 나는 발걸음을 옮겼다. 내가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나의 낡은 집 대신 낯선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나의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나는 망연자실했다. 나의 유일한 기억의 공간마저 사라진 것이다.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현준이의 행방을 물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현준이라는 이름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30년 전 실종된 아이에 대한 기억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는 듯했다. 마치 현준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나를 낯선 이방인처럼 경계했다. 나는 다시 한번 나의 고독함을 느꼈다. 그때 저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김영호, 나의 오랜 친구이자 마을의 수호신이라 불리던, 지금은 마을 이장이 된 영호였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놀란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아, 정말 너 맞아.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영호야. 나 민준이야. 오랜만이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30년 만에 재회였다. 영호는 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마을 이장 사무실은 낡고 허름했지만 그곳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벽에는 낡은 시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는 나의 아버지가 만든 시계도 있었다. 나는 영호에게 현준이의 이야기를 꺼냈다. 영호는 현준이의 이름에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드리워졌다. 현준이, 정말 보고 싶었지. 나도 그 아이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어. 마을 사람들은 현준이가 강물에 휩쓸려 죽었다고 믿고 있지. 아니야, 영호야. 현준이가 살아있어. 나에게 편지를 보냈어. 이 조약돌 부적과 함께. 나는 품속에서 조약돌 부적과 편지를 꺼내 영호에게 내밀었다. 영호는 조약돌 부적을 보고 놀란 듯했다. 이건 현준이가 늘 목에 걸고 다니던. 그는 편지를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이런 일이 그때였다. 이장 사무실 벽에 걸려있던 낡은 시계가 갑자기 멈춰버렸다. 정확히 8시 15분, 나의 회중시계가 멈췄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나는 직감했다. 이 마을에는 아직도 30년 전 그날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은 나의 동생 현준이의 실종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멈춰버린 시계를 바라봤다. 나의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한 나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의 고향은 더 이상 평범한 마을이 아니었다. 그것은 숨겨진 진실과 미스터리로 가득 찬 거대한 시험대였다. 이장 사무실에 시계가 멈춘 순간 나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30년 전 현준이가 사라지던 날, 나의 회중시계가 멈췄던 바로 그 시간, 8시 15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소름 끼치는 일치였다. 나는 이 마을에 현준이의 실종과 관련된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나의 아버지, 시계장이 김 씨가 만든 시계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영호는 멈춘 시계를 보며 당황한 듯 했다. 이 시계가 왜 갑자기, 오래되긴 했지만 잘 작동하던 건데. 영호야, 이 시계,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시계 맞지? 내가 물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맞아. 어르신이 마을의 모든 시계를 만드셨지. 이 시계는 이장 사무실의 상징과도 같았어. 나는 멈춘 시계에 다가가 살펴보았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낡은 시계였지만 나의 손끝은 미세한 틈새를 감지했다. 마치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비밀 장치처럼. 나는 시계의 특정 부분을 조심스럽게 눌렀다. 그러자 시계의 뒷면에서 작은 서랍이 튀어나왔다. 서랍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종이에는 희미한 글씨로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강가의 특정 지점과 낡은 나무 한 그루가 그려진 지도 같은 그림이었다. 영호는 놀란 듯 서랍을 바라봤다. 이런 곳에 이런 게 숨겨져 있었다니. 어르신은 정말 대단하셨어. 아버지는 시계 속에 비밀을 숨기는 것을 좋아하셨지.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것이 현준이와 관련된 단서일지도 몰라. 영호는 나의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다. 민준아, 현준이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할 수도 있어. 이 마을 사람들은 그날의 일을 입에 올리는 걸 꺼려해. 나는 영호에게 내가 받은 현준이의 편지와 조약돌 부적을 다시 보여주었다. 현준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그 아이를 찾아야 해. 30년 전 내가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으니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해. 영호는 나의 결심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 마을에는 아직도 그날의 진실을 숨기려는 사람들이 있어. 그는 내게 마을의 지도를 꺼내주었다. 나는 아버지의 시계에서 나온 종이 속 그림과 지도를 대조했다. 강가의 특정 지점과 낡은 나무. 그것은 30년 전 우리가 현준이와 함께 놀던 미밀 아지트였다. 나는 즉시 그곳으로 향하기로 했다. 마을을 가로질러 강가로 향하는 길은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던 푸른 숲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낡고 녹슨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다. 강물은 예전처럼 맑지 않았다. 탁한 흙탕물이 흘러갔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내가 기억하던 비밀 아지트는 폐허가 되어 있었다. 낡은 나무는 쓰러져 있었고 우리가 쌓았던 조약돌 탑은 무너져 있었다. 나는 실망감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나의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쓰러진 나무 뿌리 아래 희미하게 빛나는 조약돌 하나. 내가 현준이에게 주었던 조약돌 부적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조약돌에는 희미하게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조약돌을 집어들었다. 나의 회중시계가 다시 째깍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나의 손목에 있는 흉터가 욱신거렸다. 마치 조약돌이 내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나는 조약돌에 새겨진 숫자를
아버지의 시계에서 나온 종이에 적힌 숫자들과 대조했다. 숫자들은 어떤 암호처럼 보였다. 나는 나의 모든 직관을 동원하여 그 암호를 풀려 노력했다. 그때 나의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몸을 돌렸다. 한 여성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단정함과 함께 날카로움이 엿보였다. 그녀는 내가 마을에 돌아온 후 내게 호의를 베푸는 듯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늘 나를 감시하는 듯했다. 그녀는 이수진,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이자 과거 나의 동창이었다. 김인준 씨, 여기서 뭘 하고 계신가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했다. 오랜만에 고향에 오셨는데 옛 추억에 잠기신 건가요? 그런데 여기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나는 조약돌을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어릴 적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수진은 나의 말을 비웃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특히 30년 전의 일이라면 더욱 그렇죠.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묘한 위협을 느꼈다. 그녀는 내가 현준이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을 원치 않는 듯했다. 마치 그녀가 30년 전 그날의 비밀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마을로 돌아와 영호를 찾아갔다. 영호는 이수진에 대해 경고했다. 수진이는 지금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큰 사업을 하고 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하지만 그녀는 예전부터 좀 차가운 면이 있었어. 그리고 30년 전 그 사건 이후로 더 그래진 것 같아. 30년 전 사건이라고 혹시 현준이 실종과 관련된 건가? 내가 물었다. 영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건 말하기 힘든 이야기야. 그냥 잊어버리는 게 좋을 거야. 민준아, 어떤 진실은 파헤치지 않는 게 나을 때도 있어. 영호의 말은 나를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수진은 왜 현준이의 과거를 덮으려 하는가? 그녀는 그날의 진실에 대해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나의 직감은 이수진이 현준이의 실종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현준이를 찾는 것을 방해하려 할 것이다. 나는 나의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기로 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지내던 시계장이 김씨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동생을 찾기 위해, 그리고 30년 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마을에 돌아온 김민준이었다. 나는 이수진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어떻게 해서 마을에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지, 그녀의 사업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나는 그녀의 사업과 관련된 서류들을 몰래 입수하고 그녀의 주변 사람들을 탐문했다. 나의 눈은 시계의 복잡한 부품들을 분석하듯 이수진의 삶의 모든 조각들을 파헤치려 노력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수진의 사업은 30년 전 마을의 해산물 가공 공장 인수와 함께 급성장했다. 그런데 그 해산물 가공 공장은 과거 나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시계포와 강가 근처에 있었다. 그리고 그 공장은 30년 전 현준이가 사라지던 날, 공장 폐수 무단 방류 문제로 큰 논란이 있었다. 나의 아버지는 당시 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수진은 공장 인수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 했고 아버지의 방해를 막으려 했을 것이다. 그리고 현준이의 실종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이거나 혹은 의도적인 범죄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의 아버지가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제거되었을 수도 있었다. 이수진이 나의 아버지를 살해했거나
현준이를 납치했을 가능성까지 떠올랐다. 나는 나의 추측을 영호에게 말했다. 영호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다. 말도 안 돼.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 그녀는 마을의 은인이야. 아니야, 영호야. 그녀는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야. 그녀는 3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숨기고 있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현준이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날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거야. 영호는 나의 결심에 동의하며 나를 돕기로 했다. 그는 마을 이장으로서 이수진의 사업과 관련된 내부 정보들을 은밀하게 내게 제공해 주었다. 영호의 도움으로 나는 이수진의 사업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확장되었고, 그녀가 환경 규제를 위반하며 막대한 이득을 취해왔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마을의 환경을 파괴하고 마을 사람들을 속여왔던 것이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수진은 30년 전 현준이가 실종되던 날 현준이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다는 목격자가 있었다. 그 목격자는 현재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다. 그녀는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지만 이수진이 현준이에게 어떤 약을 먹이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나는 할머니의 증언을 녹음했다. 나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이수진을 찾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증거들을 내밀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듯했다. 이수진 씨, 당신은 3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죠. 그리고 현준이의 행방을 알고 있죠. 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이내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김민준 씨,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당신의 동생은 이미 30년 전에 죽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요. 당신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아니야, 나는 모든 것을 바꿀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현준이를 찾을 거야. 그리고 당신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밝힐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광기가 스쳐 지나갔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망치려 하는군요. 당신이 내 계획을 망치려 하는군요. 그녀는 내게 달려들어 증거들을 빼앗으려 했다. 나는 그녀의 공격을 피하며 몸을 돌렸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나의 저항에 당황한 듯했다. 그때 그녀의 눈이 내 손목에 있는 흉터에 닿았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녀는 나의 흉터를 보더니 마치 유령을 본 듯 경악했다. 그 흉터, 당신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 흉터는 그날의 진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동생을 찾기 위한 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악행이 만천에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자비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의 멈췄던 시간은 이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나의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한 나의 여정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 마을의 모든 비밀이 드러날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수진의 사무실을 나선 후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본 공포와 분노는 나의 추측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30년 전 현준이의 실종과 아버지의 죽음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완전히 파헤쳐야 했다. 그리고 현준이가 살아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야 했다. 나는 즉시 영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수진이
아버지의 회사 부지와 해산물 가공 공장을 노리고 있었으며 현준이의 실종과 관련된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그녀의 불법적인 사업 확장까지 영호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다.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 내가 아는 수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영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그는 이 마을의 오랜 이장이자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다. 이수진은 그에게도 마을의 은인과 같은 존재였을 터였다. 아니야, 영호야.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그녀는 가면을 쓰고 있었을 뿐이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 그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켰어. 심지어 우리 가족까지도. 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함께 깊은 고뇌가 드리워졌다. 그는 내가 가진 증거들을 찬찬히 살펴봤다. 특히 이수진이 현준이에게 알 수 없는 약을 먹이는 것을 보았다는 치매 할머니의 증언 녹취록을 듣고는 눈물을 글썽겼다. 정말 미안하다. 민준아,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네 아버지도 현준이도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영호는 자책하며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 영호야. 이제라도 알게 된 게 중요해. 우리가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해. 현준이를 찾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해. 나는 영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는 이수진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었다. 이수진은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신뢰를 쌓아왔기에 그녀의 추악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사람들은 진실을 믿으려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나는 다시 나의 고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30년 전 내가 기억하던 마을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희미하게 남아있는 흔적들을 찾아냈다. 낡은 건물들, 오래된 나무들, 그리고 변해버린 강물. 나는 그 모든 것에서 현준이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나의 회중시계는 계속해서 째깍거렸고 흉터는 잊혀진 기억에 조각들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30년 전 그날의 일을 기억하는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준이의 실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꺼려했다. 그들은 이수진의 그림자 아래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수진은 마을의 모든 사업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녀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은 마을에서 살아남기 힘들었다. 그러던 중 나는 한 폐쇄된 양식장을 발견했다. 그 양식장은 30년 전 이수진이 인수한 해산물 가공 공장과 가까웠다. 낡은 양식장은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그곳에 이끌렸다. 마치 현준이가 나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양식장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낡은 시설들은 녹슬어 있었고 거미줄이 가득했다. 나는 양식장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리고 양식장 바닥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조약돌 하나를 발견했다. 내가 현준이에게 주었던 조약돌 부적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조약돌에는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조약돌을 집어들었다. 나의 회중시계가 다시 째깍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나의 손목에 있는 흉터가 강하게 욱신거렸다. 조약돌은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나는 조약돌에 새겨진 숫자와 기호들을 아버지의 시계에서 나온 종이 속 암호와 대조했다. 그리고 마침내 암호가 풀렸다. 그것은 아버지의 일기장의 페이지 번호와 특정 문단을 가리키는 암호였다.
나는 아버지의 낡은 시계포를 떠올렸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유품들이 남아 있었다. 나는 즉시 영회에게 연락하여 시계포로 향했다. 영호와 함께 시계포로 돌아온 나는 아버지의 낡은 작업실을 뒤졌다. 먼지 쌓인 선반들, 낡은 공구들, 그리고 수많은 시계 부품들. 그 속에서 나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일기장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아버지의 필체는 여전히 선명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그리고 암호가 가리키는 페이지를 찾아 읽어 내려갔다. 일기장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나날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이수진이 해산물 가공 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거래를 했고, 공장 폐수를 무단 방류하여 마을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려 했지만 이수진은 그를 협박하고 방해했다. 그리고 그날 현준이가 실종되던 날의 기록이 있었다. 아버지는 현준이와 함께 강가로 나갔다가 이수진과 그의 부하들이 공장에서 불법 폐수를 방류하는 것을 목격했다. 아버지는 그들을 저지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현준이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고 이수진은 현준이를 납치하여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했다. 아버지는 현준이를 구하려다 오히려 그들에게 붙잡혔고 결국 그들에 의해 강물에 던져져 살해당했다. 이수진은 아버지의 죽음을 단순한 실족사로 위장했고 현준이의 실종도 강물에 휩쓸린 것으로 위장했다. 나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30년 전의 진실이 이렇게 잔혹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의 아버지는 살해당했고 나의 동생은 납치되었다. 그리고 이수진은 그 모든 것을 감추고 마을의 은인 행세를 하며 살아왔다. 나의 눈에서 뜨거운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영호야, 아버지가 살해당하셨어. 현준이는 납치되었고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이수진이 이 모든 것을 저질렀어. 영호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이럴 수가, 수진이가 그런 악마 같은 짓을 하다니. 우리는 아버지의 일기장과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을 찾아갔다. 하지만 경찰은 우리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30년 전의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고 이수진은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우리가 그녀를 모함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김민준 씨, 30년 전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마을에 존경받는 분입니다. 함부로 그녀를 모함하지 마십시오. 경찰서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경찰의 냉담한 반응에 분노했다. 그들은 이수진의 권력에 굴복하고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이 마을의 모든 것이 이수진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찰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현준이를 찾아야 했다. 나는 나의 잃어버린 기억과 아버지의 일기장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현준이의 흔적을 다시 추적했다. 아버지는 일기장에 현준이가 납치된 후 어디에 감금되었는지에 대한 희미한 단서를 남겨두었다. 그것은 마을 외곽의 낡은 창고였다. 그 창고는 이수진의 해산물 가공 공장과 가까웠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나는 영회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하고 함께 창고로 향했다. 낡은 창고는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지만 묘하게도 관리된 흔적이 보였다. 창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나의 손은 능숙하게 자물쇠를 해제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창고 안을 둘러보던 중 나는 창고 구석에 숨겨진 작은 방을 발견했다. 방은 철문으로 굳게 잠겨 있었다. 철문에는
낡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자물쇠 옆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보였다. 8시 15분. 나의 회중시계가 멈췄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나는 나의 회중시계를 꺼냈다. 시계는 째깍거리고 있었다. 나는 시계의 톱니바퀴를 조작하여 8시 15분에 맞췄다. 그리고 시계의 특정 부분을 철문의 자물쇠에 홈에 맞춰 끼웠다. 그러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단서였다. 철문이 열리자 어둡고 좁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몇 권의 책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흔적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일기장에는 익숙한 글씨체가 쓰여 있었다. 현준이의 글씨였다. 나는 일기장을 펼쳐 읽어 내려갔다. 현준이는 30년 동안 이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이수진은 그를 이곳에 가두고 세상에 그의 죽음을 위장했던 것이다. 현준이는 이곳에서 홀로 외로이 살아왔지만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시계 속 암호와 조약돌 부적을 통해 내게 메시지를 보내려 애썼다. 그는 내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믿으며 살았다. 나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현준이는 며칠 전 알 수 없는 이유로 이곳을 떠났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감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감시하던 사람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탈출을 시도했다. 그리고 그는 일기장에 내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형,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나 나를 감시하던 사람들은 어둠의 그림자라고 불리는 조직의 일원이었어. 그들은 이수진과 연관되어 있어. 나는 그들의 뒤를 쫓을 거야. 나를 찾지 마. 내가 모든 것을 밝혀낼 테니. 하지만 만약 내가 위험에 처하면 강물로 와. 내가 남긴 흔적을 찾으면. 나는 현준이의 일기장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현준이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찾기 위해, 그리고 이수진의 악행을 밝히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어둠의 그림자라는 조직. 그것은 이수진보다 더 거대한 배후가 있다는 뜻이었다. 현준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나는 즉시 영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다. 영호는 현준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지만 어둠의 그림자라는 조직의 이름에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이 마을의 어두운 비밀과 관련된 조직이야. 오래전부터 마을을 장악하고 있었지. 아무도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해. 수진이도 그들의 하수인이었을 뿐일 거야.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현준이는 위험에 처해 있었다. 나는 그를 찾아야 했다. 30년 전 내가 그를 지켜주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결코 그를 놓칠 수 없었다. 나의 멈췄던 시간은 이제 현준이를 구하기 위해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나의 고향은 더 이상 평범한 마을이 아니었다. 그것은 숨겨진 진실과 미스터리로 가득 찬 거대한 전쟁터였다. 나는 현준이가 남긴 흔적을 쫓아 강물로 향했다. 그곳에서 또 어떤 미스터리한 사건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나의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다. 현준이의 일기장 마지막 메시지는 나의 심장을 날카롭게 꿰뚫었다. 어둠의 그림자라는 조직, 그리고 강물로 와서 남긴 흔적을 찾으라는 지시. 30년 만에 되찾은 동생의 생존 소식이 희망으로 다가오면서도 동시에 그를 둘러싼 거대한 미스터리와 위험을 감지하게 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현준이를 찾기 위한 나의 마지막 여정은 이제 강물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영호에게 현준이의 메시지를 전했다.
어둠의 그림자라는 이름에 영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민준아, 어둠의 그림자는 이 마을의 뿌리 깊은 악이야. 아무도 그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해. 하지만 그들은 마을의 모든 불법적인 일들을 통제하고 있어. 이수진은 그들의 하수인이었을 뿐이야. 그럼 현준이는 그들과 싸우고 있다는 건가? 나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아마도 현준이는 아버지처럼 진실을 파헤치려 했을 거야. 영호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이건 네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에게 맞서다가는 너마저 위험해질 수 있어. 나는 영호의 걱정을 알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현준이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30년 전에도 아버지를 잃고 현준이를 지켜주지 못했어.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영호는 나의 굳은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나를 돕기로 했다. 좋아, 민준아. 내가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서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볼게. 하지만 너는 우선 현준이가 남긴 흔적을 찾아야 해. 그들의 눈을 피해서. 나는 영호의 도움을 받아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강물로 향했다. 30년 전 우리가 뛰놀던 강가는 폐허가 되어 있었지만 나의 기억은 여전히 그곳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나는 강가를 따라 걸으며 현준이가 남겼을 만한 흔적들을 찾아다녔다. 나의 회중시계는 계속해서 째깍거렸고 손목의 흉터는 욱신거렸다. 그것은 마치 현준이가 나에게 보내는 신호 같았다. 강가의 특정 지점에 다다르자 나의 시계가 더욱 격렬하게 째깍거렸다. 이곳은 우리가 어릴 적 함께 낚시를 하던 곳이었다. 나는 강가에 쭈그리고 앉아 물속을 들여다봤다. 맑지 않은 물이었지만 나의 눈은 무엇인가에 이끌렸다. 강바닥에 가라앉은 낡은 돌멩이 하나. 그 돌멩이에는 희미하게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내가 현준이에게 주었던 조약돌 부적과 똑같은 숫자들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돌멩이를 꺼냈다. 돌멩이의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형, 내가 찾은 마지막 단서는 어둠의 그림자가 숨겨둔 시간의 방에 있어. 그들은 이곳을 지키는 존재들이야. 시간의 방. 그 이름은 내게 강렬한 기시감을 주었다. 아버지가 일기장에 남긴 글귀 중에도 시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아버지는 시간의 흐름을 조작하는 듯한 알 수 없는 글들을 남기셨다. 혹시 시간의 방이 아버지의 비밀과도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현준이가 그곳에 감금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돌멩이에 새겨진 숫자를 다시 살폈다. 그것은 마치 암호처럼 느껴졌다. 나는 나의 모든 직관을 동원하여 그 암호를 풀려 노력했다. 나의 손은 시계의 복잡한 부품들을 분석하듯 숫자의 배열과 의미를 찾아 헤맸다. 그리고 마침내 암호가 풀렸다. 그것은 이 마을의 오래된 지도를 가리키는 좌표였다. 마을 외곽, 오래된 등대 근처에 위치한 버려진 창고. 그곳은 30년 전 내가 현준이가 감금되었던 곳이라고 추측했던 그 창고였다. 나는 즉시 그 창고로 향했다. 창고는 여전히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은 먼지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낡은 기계들과 알 수 없는 장치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창고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철문에는 시계 바늘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철문은 낡은 자물쇠로 굳게 채워져 있었다. 나는 나의 회중시계를 꺼내 철문의 문양에 맞췄다. 시계 바늘이 정확하게 문양과 일치하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렸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이곳이 바로 현준이가 말한 시간의 방리였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수많은 시계들이었다. 벽에는 낡은 괴종시계, 회중시계, 손목시계 등 온갖 종류의 시계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다. 시계들은 모두 멈춰 있었지만 그 시계들 사이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하나의 시계가 있었다. 그것은 나의 아버지, 시계장이 김씨가 만든 시계였다. 나는 아버지의 시계에 다가갔다. 시계는 8시 15분에 멈춰 있었다. 그 순간 나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30년 전 그날 아버지는 나에게 이 시계를 보여주며 말씀하셨다. 민준아, 이 시계는 시간을 멈추고 되돌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단다. 하지만 이 비밀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 언젠가 네 동생을 지키는데 사용될 거야. 나는 충격에 몸이 떨렸다. 아버지는 시간을 멈추고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능력을 이용하여 현준이를 지키려 했을 것이다. 혹시 현준이가 30년 동안 감금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의 방에서 시간을 멈춘 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나의 상상력은 끝없이 확장되었다. 그때 나의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몸을 돌렸다. 강렬한 눈빛을 가진 두 남자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차가운 가면을 쓴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현준이가 말한 어둠의 그림자 조직의 일원들이었다. 당신은 누구지? 어떻게 이곳을 알고 찾아왔나? 한 남자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김민준이다. 그리고 이곳은 나의 아버지가 만든 곳이다. 나의 동생 현준이를 돌려줘. 남자들은 나의 말을 비웃었다. 현준이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너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곳에 발을 들인 이상 너도 살아서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나의 모든 직관을 동원하여 그들의 공격을 피했다. 나는 그들을 시계의 복잡한 부품처럼 분석하려 했다. 그들의 움직임, 그들의 공격 방식, 나의 손은 낡은 시계를 수리하듯 민첩하게 움직였다. 나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시간의 방을 둘러봤다. 방 안에는 수많은 시계들이 있었고 그 시계들 사이에는 또 다른 비밀 통로가 있을 것 같았다. 그때 나의 회중시계가 다시 째깍거렸다. 나는 시계를 바라봤다. 8시 15분. 나의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의 진자였다. 진자가 멈춰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이 괴종시계가 시간의 방의 핵심이라는 것을. 나는 남자들의 공격을 피하며 괴종시계로 향했다. 남자들은 나를 막으려 했지만 나는 나의 모든 힘을 다해 그들을 뿌리쳤다. 괴종시계에 손을 뻗었다. 괴종시계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나의 손끝은 미세한 진동을 느꼈다. 괴종시계의 특정 부분을 조작했다. 그러자 괴종시계의 진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방 안의 모든 시계들이 일제히 째깍거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방 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벽면에 숨겨져 있던 비밀 통로가 열렸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비밀 통로 안으로 뛰어들었다. 남자들은 나를 쫓아왔지만 나는 그들보다 빨랐다. 비밀 통로는 어둡고 좁았다. 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현준이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달렸다. 비밀 통로는 강가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강가로 나왔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그때 나의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강물 위를 떠다니는 작은 배. 그리고 바 위에는 현준이가 서 있었다. 그는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30년 전 내가 기억하던 어린 현준이의 얼굴과는 많이 달랐지만 그의 눈빛은 잊을 수 없었다. 그는 나의 동생이었다. 형, 현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강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강물이 나의 몸을 감쌌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현준이를 향해 헤엄쳐 갔다. 남자들은 강에서 나를 막으려 했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현준이에게 다가갔다. 현준이는 나를 배 위로 끌어올렸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30년 만에 재회였다. 우리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서로에게 닿아 있었다. 형, 내가 왔어. 현준이가 말했다. 그래, 현준아. 내가 왔어. 이제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때 강가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우리를 쫓아오려 했다. 나는 현준이에게 배를 빨리 움직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강물을 따라 빠르게 움직였다.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었다. 현준이는 내게 지난 3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시간의 방에 감금되어 있었지만 아버지가 남긴 시계의 비밀을 통해 시간을 조작하며 살아왔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감시하던 어둠의 그림자, 조직의 일원들을 피하며 탈출을 시도했고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내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믿으며 살았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감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후 탈출할 기회를 잡았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고 있었다. 나는 현준이의 이야기에 충격과 동시에 감동했다. 그는 30년 동안 홀로 싸워왔던 것이다. 나의 동생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다. 형, 어둠의 그림자는 이 마을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어. 그들은 이수진을 이용했고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우리는 그들의 실체를 밝혀내야 해. 현준이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현준아, 우리가 함께 밝혀낼 거야.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이 마을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드러낼 거야. 우리는 강물을 따라 멀리 나아갔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우리의 앞에는 또 어떤 위험과 미스터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잃어버린 동생, 현준이 나의 곁에 있었다. 우리의 멈췄던 시간은 이제 다시 함께 흐르기 시작했다. 나의 고향은 더 이상 내게 아픔만을 주는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희망의 땅이 될 것이었다. 강물 위에서 현준이와 재회한 후 나의 심장은 벅차올랐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동생. 그는 어린 시절에 해맑은 미소를 간직한 채 강인한 남자로 성장해 있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준이가 말한 어둠의 그림자라는 조직의 실체가 우리를 위협했다. 우리는 강물을 따라 멀리 떨어진 외딴 섬으로 향했다. 그곳은 현준이가 30년간 감금되었던 시간의 방 근처에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발각되지 않을 만한 비밀스러운 은신처였다. 섬에 도착하자 현준이는 내게 지난 30년간 겪었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8살 어린 나이에 이수진과 어둠의 그림자 조직원들에게 납치되어 시간의 방에 감금되었다고 했다. 그들은 현준이가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를 가두고 감시했다. 하지만 현준이는 아버지의 유품인 작은 손목시계 속에 숨겨진 비밀을 통해 시간을 조작하는 능력을 터득했다고 했다. 그는 시간을 멈추거나 되감을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아버지의 기록들을 찾아냈다. 형, 아버지는 단순히 시계공이 아니었어. 아버지는 시간을 다루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 그 능력으로 마을을 지키는 비밀스러운 존재였다고.
현준이가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어둠의 그림자는 아버지의 그 능력을 빼앗으려 했어. 그들은 시간을 조작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 했지. 나는 현준이의 이야기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아버지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리고 현준이 역시 아버지의 능력을 물려받은 것이다. 나의 손목에 있는 흉터와 멈췄던 회중시계가 다시 움직인 이유도 어쩌면 이 능력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준이는 어둠의 그림자, 조직의 실체를 내게 폭로했다. 그들은 이 마을의 뿌리 깊은 토착 세력으로 오랜 시간 동안 마을을 장악하고 불법적인 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 왔다고 했다. 이수진은 그들의 하수인에 불과했고 그녀는 그들의 지시를 받아 아버지와 현준이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그들은 마을의 어둠의 상징이었다. 형,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약점을 잡고 협박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워. 그들은 마을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어. 현준이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약점이 있어. 그들은 시간의 방에 숨겨진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을 두려워하고 있어. 그 기록이 그들의 모든 악행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거든. 우리는 어둠의 그림자, 조직의 실체를 세상에 밝히고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현준이는 30년간 감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했고 그들의 비밀 아지트와 불법적인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나의 문제 해결 능력과 영호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했다. 우리는 먼저 이수진의 잔당들을 처리해야 했다. 그녀는 비록 체포되었지만 그녀에게 충성하는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다. 그들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어둠의 그림자 조직에 우리의 정보를 흘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나는 영호와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이수진의 악행과 어둠의 그림자 조직의 존재를 조심스럽게 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어둠의 그림자의 공포 속에서 살아왔기에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영호의 진심 어린 설득과 나의 끈질긴 노력 끝에 일부 마을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들 중에는 어둠의 그림자, 조직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박상무와 김서연의 몰락 사례를 들려주며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이 그들을 위한 싸움임을 강조했다. 점차 마을 사람들은 우리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둠의 그림자 조직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다. 그들의 비밀 아지트, 조직원들의 명단, 그리고 그들의 불법적인 거래 방식까지 우리는 이 모든 정보들을 바탕으로 어둠의 그림자 조직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작전을 세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숨겨둔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 즉 시간의 방에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었다. 작전 실행일, 우리는 영호와 함께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어둠의 그림자, 조직의 비밀 아지트로 향했다. 아지트는 마을 외곽에 버려진 폐공장이었다. 공장 안은 어둡고 으스스했다. 나는 나의 손목에 있는 흉터가 다시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폐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우리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공장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시계 모양의 장치가 놓여 있었다. 그 장치는 마치 시간을 조작하는 기계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시계 장치 주변에는 어둠의 그림자 조직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다. 형, 저것이 바로 그들이 시간을 조작하는 장치야.
아버지가 만들었던 시간의 방의 핵심이라고 현준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저 장치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마을 사람들을 속여왔어. 우리는 조용히 숨어들어 조직원들의 움직임을 살폈다. 나의 시계 수리공으로서의 섬세한 관찰력은 그들의 경비 허점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 현준이는 자신의 시간 조작 능력을 이용하여 조직원들의 시야를 잠시 흐트러뜨렸다. 그 틈을 이용해 우리는 시계장치로 접근했다. 나는 시계장치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시계였다. 나는 나의 회중시계를 꺼내 시계장치의 특정 부분에 맞췄다. 그러자 시계장치가 빛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계장치 중앙에서 작은 서랍이 튀어나왔다. 서랍 안에는 낡은 USB가 들어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이 담겨 있을 터였다. 그 순간 조직원들이 우리의 존재를 눈치챘다. 그들은 총을 겨누며 우리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USB를 움켜쥐고 현준이에게 소리쳤다. 현준아, 어서 이 장치를 멈춰야 해. 현준이는 시계장치로 달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시계장치를 조작했다. 시계장치는 굉음을 내며 멈췄다. 그리고 갑자기 공장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진이 난 것처럼 바닥이 갈라지고 벽이 무너져 내렸다. 어둠의 그림자 조직원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다. 나는 현준이에게 달려들어 그를 끌어냈다. 어서 도망가야 해. 하지만 조직원들은 우리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 총을 쏘았다. 현준이는 나의 앞을 막아서며 자신의 시간 조작 능력을 이용하여 총알의 속도를 늦췄다. 그 틈을 이용해 나는 현준이를 이끌고 공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우리는 가까스로 폐공장을 탈출했다. 폐공장은 굉음을 내며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어둠의 그림자 조직원들은 그 안에 갇히고 말았다.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멀리 도망쳤다. 밤이 깊어졌다. 우리는 마을 외곽의 숲속에 숨어들었다. 현준이는 나의 어깨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형, 우리가 해냈어. 그들의 봉어지를 파괴했어.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현준아. 우리가 해냈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을 거야. 나는 USB를 꺼내 나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음성 파일, 영상 파일, 그리고 수많은 문서 파일들. 그 안에는 어둠의 그림자, 조직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의 불법적인 사업, 마을 사람들을 협박하고 착취했던 기록, 그리고 이수진과의 공모 관계, 현준이의 납치와 아버지의 살해에 대한 진실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우리는 이 모든 증거를 영회에게 보여주었다. 영호는 증거들을 보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이런 악마 같은 자들이라니, 내가 이 마을의 이장으로서 이 모든 것을 막지 못했다니. 아니야, 영호야. 이제라도 알게 된 게 중요해. 우리가 함께 그들의 실체를 세상에 밝혀야 해. 나는 영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즉시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여전히 우리를 믿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우리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고 너무나 방대했다. 특히 폐공장이 무너진 잔해 속에서 발견된 어둠의 그림자, 조직원들의 시신과 그들의 불법적인 장치들은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결국 경찰은 어둠의 그림자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조직의 주요 간부들이 체포되었고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들이 드러났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과 동시에 안도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을 억압했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되찾았다. 이수진은 다시 한번 추가 기소되었고 그녀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그녀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게 될 것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30년 만에 우리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렸고 현준이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았다.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나는 현준이와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다. 깨끗하게 정돈된 묘비 앞에 우리는 국화꽃을 놓았다. 현준이는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현준이 왔어요. 형이랑 함께 왔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아버지가 바라시던 대로 마을은 평화를 찾았어요. 나는 현준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의 아픔은 이제 치유되었다. 나의 손목에 있는 흉터는 더 이상 아물지 않는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이겨낸 시련과 영원한 사랑의 증표가 되었다. 나는 나의 낡은 회중시계를 꺼냈다. 시계는 째깍거리고 있었다.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의 삶도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의 미래는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둠의 그림자 조직이 무너지고 이수진이 처벌받은 후 마을에는 오랜 침묵을 깨고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드리워졌던 어둠의 그림자가 걷히고 사람들은 비로소 자유를 찾았다. 나는 현준이와 함께 이 마을의 진정한 부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현준이는 시간의 방에 감금되어 있던 30년의 세월 동안 그 어떤 세상의 변화도 알지 못했다. 그는 스마트폰이 무엇인지, 인터넷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다. 나는 그에게 지난 30년간의 세상 변화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그는 모든 것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다. 때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때로는 감격하기도 했다. 나는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가이드가 되어 주었다. 영호는 마을 이장으로서 어둠의 그림자 조직의 잔당들을 처리하고 마을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그들이 다시는 악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교육했다. 마을 사람들은 영호의 진심에 감동했고 그의 리더십 아래 똘똘 뭉쳤다. 나는 현준이와 함께 아버지의 시계포를 다시 열었다. 낡고 허름했던 시계포는 이제 마을의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의 시계를 고쳐주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나의 손은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흐르게 했고 현준이의 이야기는 멈춰버린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었다. 현준이는 자신의 시간 조작 능력을 조심스럽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능력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마을을 돕는 데 사용했다. 예를 들어 그는 가뭄이 들었을 때 시간을 조작하여 비를 내리게 했고 폭풍우가 몰려올 때 시간을 늦춰 피해를 줄였다. 마을 사람들은 현준이의 능력에 경이로움을 느꼈고 그를 마을의 수호신이라 불렀다. 하지만 현준이는 늘 겸손하게 말했다. 이것은 저 혼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의 아버지와 형이 물려주신 능력입니다. 저는 단지 이 능력을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현준이의 능력이 오용되지 않도록 그를 지도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통해
아버지의 능력이 가진 한계와 위험성을 알게 되었다. 시간을 조작하는 것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했고, 자칫 잘못하면 시공간의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우리는 이 능력을 신중하고 현명하게 사용해야 했다. 우리는 마을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어촌 마을 재건 프로젝트. 나는 나의 시계 수리 기술을 활용하여 낡은 어구들을 수리하고 새로운 어업 기술을 개발했다. 현준이는 자신의 시간 조작 능력을 활용하여 물고기들이 풍부한 시기를 예측하고 어부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영호는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마을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켰다. 이지은은 서울에서 우리의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녀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이 마을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투자를 유치했다. 그녀는 30년 만에 되찾은 형제, 마을의 기적을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전 세계에 우리의 이야기를 알렸다. 다큐멘터리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 마을은 기적의 마을로 불리며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았다. 마을에는 활기가 넘쳤다. 낡았던 집들은 새롭게 단장되었고 사라졌던 가게들이 다시 문을 열었다. 젊은이들이 마을로 돌아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강기에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공동체를 재건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은 희망을 노래했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다. 나는 현준이와 함께 마을의 역사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함시간 박물관을 만들었다. 박물관에는 아버지의 시계들과 내가 수리했던 수많은 시계들이 전시되었다. 현준이가 30년간 감금되었던 시간의 방도 복원하여 전시했다. 그곳에는 현준이의 일기장과 그가 남긴 메시지들이 함께 전시되었다. 박물관은 마을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특히 박물관의 한쪽 벽에는 30년 전 8시 15분에 멈췄던 나의 회중시계가 걸려 있었다. 이제 그 시계는 다시 째깍거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 시계를 8시 15분에 고정해 두었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다짐이었다. 나는 박물관에서 정기적으로 시계 수리 강좌를 열었다.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나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에게 시간의 소중함과 인내심을 가르쳤다. 현준이도 강좌에 참여하여 자신의 시간 조작 능력을 활용하여 시계의 원리를 설명해 주었다. 우리는 함께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심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마을 사람들이 모인 강가에서 작은 축제를 열었다. 30년 만에 다시 열리는 마을 축제였다.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강물 위에는 소원을 담은 작은 등불들이 떠다녔다. 현준이는 내게 다가와 작은 조약돌 부적을 내밀었다. 내가 30년 전 그에게 주었던 바로 그 조약돌 부적이었다. 형, 이거 아직 가지고 있었어. 현준이가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당연하지. 이건 네가 나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였으니까. 나는 조약돌 부적을 만지작거렸다. 현준이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또 다른 조약돌 부적을 꺼냈다. 그것은 내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에게 돌려받았던 조약돌 부적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조약돌 부적을 마주 보았다. 그 두 개의 조약돌 부적은 마치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과 다시 찾아온 유대감을 상징하는 듯했다. 강물 위로 떠다니는 등불들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나의 삶은 30년 전
현준이가 사라지던 날 멈춰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현준이를 찾기 위한 나의 여정은 길고 험난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나의 동생,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고향. 이 모든 것은 내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다. 축제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다. 나는 현준이의 어깨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 별들은 마치 30년 전 그날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는 듯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의 미래는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장난 것들을 고쳐나갈 무한한 시간이 있었다. 마을의 부활은 기적과도 같아졌다.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30년의 세월은 마치 악몽처럼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강물처럼 흘렀다. 나는 현준이와 함께 이 마을의 변화를 이끄는 중심에 섰다. 시계포는 시간 박물관으로 거듭나 마을의 역사를 기록했고 현준이의 능력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히지 않았다. 현재를 살고 미래를 만들어 나갔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다. 현준이의 시간 조작 능력. 아버지가 남긴 능력은 놀라웠지만 동시에 위험한 힘이었다. 나는 현준이가 이 능력을 안전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지를 잇는 일이자 30년 전 내가 지켜주지 못했던 현준이를 위한 나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일기장에는 아버지의 능력에 대한 기록과 함께 그 능력이 가진 한계와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시간을 조작하는 것이 시공간에 미묘한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기록하셨다. 그리고 그 균열이 커지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셨다. 나는 현준이의 능력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현준이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현준이는 자신의 능력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 놀랐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형, 아버지는 저에게 이 능력을 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것은 너를 지키는 힘이자 세상을 돕는 힘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싶어. 나는 현준이의 결심에 감동했다. 우리는 함께 아버지의 능력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나는 시계 수리공으로서의 지식과 직관을 동원하여 아버지의 시계와 기록들을 분석했다. 현준이는 자신의 능력을 조절하는 방법을 연습했고 우리는 함께 시간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았다. 우리는 마치 시간을 다루는 과학자처럼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했다. 연구 끝에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능력은 단순히 시간을 멈추거나 되돌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을 조절하여 과거의 흔적을 복원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능력이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심장아디라고 불리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일기장에 그 장치의 설계도를 남겨두셨지만 완성하지 못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시간의 심장은 아버지의 시계포 지하에 숨겨져 있었다. 우리는 시계포 지하로 향했다. 그곳은 아버지의 비밀 작업실이었다. 낡은 작업실 안에는 수많은 시계 부품들과 함께 미완성된 거대한 장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의 심장이었다.
나는 현준이와 함께 시간의 심장을 완성하기 시작했다. 나의 손은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흐르게 하듯 장치의 복잡한 부품들을 조립하고 연결했다. 현준이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장치의 에너지를 조절했다. 우리는 밤낮 없이 작업에 몰두했다. 그러던 중 영호가 우리를 찾아왔다. 그는 우리의 지하 작업실을 보고 놀란 듯 했다. 민준아, 현준아, 너희들 뭘 하는 거야? 이런 비밀스러운 일을. 나는 영호에게 시간의 심장과 아버지의 능력에 대해 설명했다. 영호는 우리의 이야기에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되자 더욱 놀랐다. 김씨 어르신이 이런 대단한 분이셨다니 내가 정말 몰랐어. 영호는 우리를 돕기로 했다. 그는 마을 이장으로서 필요한 자재들을 조달해 주었고 우리의 작업이 방해받지 않도록 외부의 시선을 차단해 주었다. 그의 도움으로 우리는 시간의 심장을 완성할 수 있었다. 시간의 심장이 완성되자 우리는 그 힘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우리는 시간의 심장을 작동시켜 30년 전 아버지와 현준이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강가의 그 순간을 복원하기로 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아픈 기억이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 우리는 시간의 심장을 가지고 강가로 향했다. 밤이 깊었고 강물은 고요하게 흘렀다. 나는 시간의 심장을 작동시켰다. 장치는 빛을 내며 거대한 시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준이는 자신의 능력을 집중하여 30년 전 그날의 시간으로 향했다. 강계는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30년 전 그날의 풍경이 펼쳐졌다. 어린 현준이가 강가에서 놀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 옆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했다. 우리는 그림자처럼 그들 주위를 맴돌았다. 그리고 그 순간 이수진과 그의 부하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였고 현준이를 납치했다. 아버지는 현준이를 구하려다 강물에 던져졌다. 그 모든 장면이 우리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졌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다시 한번 느꼈다. 현준이는 슬픔에 몸을 떨었다. 아버지, 현준아, 나는 흐느끼며 그들에게 손을 뻗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닿을 수 없었다. 우리는 그저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때 나의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강물에 던져진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서 강바닥에 던지는 모습이었다. 그 시계는 내가 30년 전 가지고 있던 회중시계와 똑같은 시계였다. 아버지는 내가 자신의 능력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현준이를 구할 수 있도록 내게 단서를 남긴 것이었다. 나는 나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만져봤다. 그 흉터는 아버지가 내게 능력을 전수하면서 남긴 흔적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나셨던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희생에 감격했다. 시간의 심장은 서서히 빛을 잃었다. 과거의 환상은 사라지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우리는 강가에 쭈그리고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슬픔과 함께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다. 우리는 비로소 모든 진실을 마주했고 모든 아픔을 치유했다. 형, 이제 알겠어. 아버지는 우리를 지켜주셨어. 아버지의 능력은 우리를 위한 선물이었던 거야. 현준이가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래, 현준아, 우리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이 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해.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해. 나는 현준이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시간의 심장을 다시 시계포 지하의 아버지 작업실로 가져왔다.
그리고 그곳을 우리가 지키기로 했다. 시간의 심장은 이제 우리가 시간을 연구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갈 우리의 비밀 기지가 되었다. 나는 나의 시간 박물관을 통해 시간의 소중함과 아버지의 위대함을 알렸다. 나는 정기적으로 마을 사람들과 관광객들에게 시간의 역사와 시계의 원리에 대해 강연했다. 나의 강연은 사람들에게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다. 현준이는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시간을 조작하여 마을의 재난을 막고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했다. 그는 마을의 수호신이자 치유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지은은 서울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를 통해 시간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을 전파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단 활동을 통해 기억 상실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주었다. 그녀의 활동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영호는 여전히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을 굳건히 지켰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다. 마을은 이제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누렸다. 우리의 삶은 바빴지만 우리는 늘 서로의 곁에 있었다. 나는 매일 밤 시계포에서 현준이와 함께 아버지의 기록들을 연구하고 미래를 계획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이자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 어느 봄날, 나는 현준이와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다. 묘비 앞에는 푸른 잔디가 싱그럽게 자라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우리는 묘비 앞에 조용히 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다. 30년 전,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되찾은 모든 것. 아버지, 저희 이제 정말 행복해요. 현준이가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해맑은 미소가 가득했다. 저희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 마을을 지키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안도감과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나의 손목에 있는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물지 않는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이 우리에게 준 가장 값진 선물이었고 영원한 약속의 증표였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푸른 하늘에는 먹구름 한 점 없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히 30년 전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실을 밝히며 사랑과 희망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위대한 여정이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의 건축가이자 희망의 전도사로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